후보자하고 저하고 악연 좀 있는 거 알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속으로 후보자 윤대진 검찰국장 나한테 한 번만 걸려봐라. 제가 정의롭다고 계속 칭찬해가지고 지금 언론에서는 박지원이 왜 윤석열이 호위무사로 나갔냐. 글쎄 제가 대통령 출마에 나서 후보로서 이 정부의 그 공직자하고 논쟁을 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만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박지원 원장도 그렇게 정치 개입하고 싶으면 원장직 사퇴하고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박 전 국정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 간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당내에서는 윤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간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박 전 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두 사람 연일 설전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박 원장과 사적으로 이렇게 단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 전 원장은 나는 다 적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신빙성이 적어놨으면 또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박 전 원장이 메모 잘하는 습관이 있는 건 예.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한 것은 단둘이 만나서 어떤 기묘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전혀 없다 이런 것 같아요. 상가집에서 한 두 번 만났다는 그러니까 인정을 그래서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났다면 동석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 동석자 이름을 대라. 그러면 내가 기억을 살려보겠다 이런 취지 같고요. 그러니까 또 다 적어놨다 이러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박 전 원장이 저렇게 적어놨으면 밝히시면 되는 일인데 예. 네. 지금 국정원장의 위치에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박지원 원장의 지금 태도는 국민이 잘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의 위치에 있는 분이 기자들 인터뷰를 다 해서 전화를 받고 본인이 화가 나는 걸 여과 없이 이렇게 지금 뱉고 있거든요. 사실 노련한 분이고 여유만만한 분인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과민 반응을 보일까? 예. 이거는 잠자는 호랑이 꼬리 밟지 말라 하셨는데 꼬리를 밟혀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도 그렇고 본인을 또 호랑이에 비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잠자는 호랑이 꼬리 밟지 말라 그랬는데 본인이 특히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때 하셨던 이제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인사청문회 때 자기가 제일 먼저 꺼냈다 해놓고 네. 그 사실 당시에는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모든 자료 다 가지고 있다. 예. 내가 입을 열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자꾸 공갈 협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데. 엇박조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이 지금 대선 과정에 있는데 네.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해서 겁박을 하는 저런 모습은 사실은 국정원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고. 정치 그래서 개입하지 바람직하지 않겠다 않다. 여러 번 그렇습니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 전 원장은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국민의힘에서도 박지원 원장을 향해서 날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박지원 원장 말인데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아요? 모든 걸 잘 알고 있어요라고 제3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박지원을 끌어들인 적이 없고 박지원이 참전을 했죠 스스로. 그러면서 호랑이 꼬리를 밟았느니 어쩌고 호랑이가 그 내곡동 산에만 있지 왜 소곡동까지 내려와서 해집고 다니다가 꼬리가 잡혀서 검은 가끔 내려와요. 민가에 나오면 전부 때려잡아야죠.
네, 일단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국정원을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박 원장의 발언이 이성을 좀 잃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립을 좀 잃은 수준이다. 이러면서 이제 국장원장이 차라리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으니까 사퇴를 하고 차라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냐 이러면서 사퇴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어제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요. 스스로 어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과 국정원장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지금 원장이 스스로 참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호랑이 어쩌냐 이제 이런 지금 논란만 남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이 그러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 당시 손준성 수사정보기획관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무대에서 지금 사라졌고요. 예. 오히려 박지원 원장, 제보자 조승은 씨, 그리고 끝없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무대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박지원 원장의 저희 이제 태도를 보면서 정치 구단이고 매우 차분하셨던 분이 이렇게 격양됐을까 그걸 생각해 봤더니 지금 정말 국내 정치에 개입을 안 하겠다는 국정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국정원이 그간에 여러 가지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낸 어떤 최초의 국정원장으로서 당신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끌어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고요. 특히 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제 대통령까지 겨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이름까지도 나왔거든요.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정치적 이 판에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정원 정치 개입하지 않겠다 여러 번 선언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국정원장은 지금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에 벌써 개입이 돼 있는 상황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충분히 또 있어 보입니다. 자,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박지원 원장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내가 먼저 국회에서 터뜨렸다. 입 다물고 있는 게 윤 총장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러면서 언론에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선거에 관여를 했다. 위법 소지 있는 발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장은 사실 정치 개입하면 안 되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위법 소지까지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공직선거법에 예. 어떤 사람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이게 허위 사실 공표죄가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는 주체가 없어요. 그 한정이 예. 없어요. 누구나 그런 행위를 하면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예.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아니고 예. 허위사실이거든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 그 자체로 목적이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수사기관이 누가 되냐면은 검찰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자세히 봤더니 윤 총장 측에서 검찰이 아닌 그 공수처에다가 수사를 의뢰를 했거든요. 고발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공수처는 모든 수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고위 공직자 범죄만을 수사를 하는데 공수처장은 국정원장은 당연히 고위 공직자. 대상도 되지만 행위도 고위 공직자 범죄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쭉 찾아봤더니 그중에 국가정보원법의 그 정치관여죄도 공수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정치관여죄는 굉장히 그 공직선거법에 비해서 굉장히 요건이 단순합니다. 단순히 정치 활동에 관여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예. 아마 윤 총장 측에서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을 할 거냐 아니면은 공수처법상의 이 정치활동 관여죄로 그 정치 관여죄로 네. 그 고발을 할 거냐 나름대로 고심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후자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예. 이번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여야 공방 여전히 뜨겁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기문란 사건의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꾼 데려다 놓고 의인이라고 막 부추겨서 제2의 윤지호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검찰권의 완전한 사유와 검찰 조직의 완벽한 하나회 같은 충격적인 실체가 고스란히 확인된 꼴입니다. 조성은 씨가 국정원이 별도로 관리하는 비밀 요원인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신분 보장을 해야 되는
VIP인지 그것도 아니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밝힐 수 없는 모성의 커넥션이 있는 것인지. 네, 국기문란 사건이다 아니다 제2의 윤주호가 떠오른다라고 여야의 공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송영길 대표 이번 일과 관련해서 국기문란 사건이다.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라면서 검찰판 하나의 사건에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정말 이 여당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도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정치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이 작년에 손준성 검사에게 야당에게 고발 사주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어떤 정황도 없고 어떤 단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그걸 단정을 해서 국기문란이고 검찰권 사유하라고 했고 여당 대표 송영길 대표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실체 규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건을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정치 공세를 취하고 야권 대선 주자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 공작임을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는 제2의 김대엽 사건, 뭐 이제 제2의 윤지호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2의 김대엽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런 논리라면요. 여당의 원내대표, 여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논리를 편다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청와대 7개 부서가 관여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드루킹 사건.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돼가지고 지금 영화의 몸에 있는데 당시 경선 때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그 경인선 가자 드루킹과 관련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그 드루킹 사건, 여론조작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를 저렇게 편다면 자기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걸 되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터무니없는 프레임 씌워서 정치 공세하지 말고 정확히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게 좋겠다. 제가 조성은 씨 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씨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습니까? 박지원 원장한테 들었더니 이건 정보 내용입니다. 과거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걸 다 밝히면 그 정치인들 이혼할 사람들 많을 거다. 이거 국정원장이 아는 정보를 조성은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조성은 씨는 국정원에 무슨 요원이냐 이런 말 나올 만해요. 그런 조성은 박지원 두 분의 관계면 8월 11일 만남에서 이번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여러 뭐 터놓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해놓을 수도 있다. 이런 가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최종 책임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꼭 연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연결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부인의 이제 경인선 갑시다 했던 부분도 사실 어떤 연결고리를 찾기는 쉽지 않고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지금 제보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조성은 씨의 발언의 이제 신빙성 메시지를 허물기 위해서 메신저 자체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8월 11일 뉴스버스 보도 전에 같은 호텔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 이런 언론 보도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2번 정도 만났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늘어났는데 보도 나오기 직전에 만났다. 사실 그 국정원장을 단 한 번 독대 못하고 국회의원을 관두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국정원장과 1대1로 독대를 한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젊은 여성과 3번씩이나 이렇게 만남을 가졌고 물론 고발 의혹과 관련해서 폭로와 관련해서 상의한 거는 없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꾸만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또 뭐 새롭게 만났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만남에 대해서는 일단 조성은 씨나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뭔가 거기에서 만나서 모의를 했다면 그 자체를 부인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상일 전 의원님도 자꾸 이제 정치 공작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공작을 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런 이유가 없고 너무 상상력을 지금 많이 발휘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실은 그동안에 오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 많이 알고 있고 국정원장 되고 나셔도 그 전에 알았던 사람들하고 많이 그 교류를 하시거든요. 뭐 이전에 알았던 기자들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당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상적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조성은 씨하고 만난 것이 꼭 뭐 이전에 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했던 얘기들이 꼭 국정원장 자격으로서 뭐 그런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했다라고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맨 처음에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거를 좀 박지원 원장한테 더 오히려 씌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9월 2일 날 이제 첫 보도가 나가고 뭐 8월 11일 날 만났다 그랬는데 9월 2일 보도 한 일주일 전쯤에 지금 만난 게 또 밝혀졌습니다. 추가로 만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부인하지 않고 시인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성은 씨가 고발 사주 의혹의 증거인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관련 보도가 나간 직후에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성은 씨는 뭐 언론 인터뷰에서도 방을 삭제한 것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8월 3일 날 우리 전혁수 기자 만나고 나서 8월 10일 사이에 한두 차례 더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런 대화들을 좀 캡처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방폭파하고 우리가 보도될 때 뭐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 자료들을 뭐 다운로드를 뭐 받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알겠다 이렇게 했고. 네,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화방입니다. 제보자의 입장에서는 이 대화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휴대폰에 있는 대화방이 결정적인 원본이 성격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보도 직후에 굳이 폭발을 한 이유, 제보자 입장에선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납득이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조성은 씨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조성은 씨가 그 커리어를 보니까 법대 나오고 또 법적 지식도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수사하고 재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의미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텔레그램 대화방. 왜냐하면 김웅 의원은 모른다라고 하고 손준성 검사는 안 했다라고 심지어 자기가 안 했다라고까지 그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들은 이렇게 언론 보도 이후에 충분히 저런 사람들이 그렇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 결정적이고 유력한 증거를 없애는 것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시 원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웅 의원과 이제 텔레그램 방 메시지 주고 받은 거 이 방 폭파합시다 했는데 이게 뭐 핸드폰을 어떻게 폭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삭제합시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삭제를 하더라도 포렌식을 하면은 저거 자체는 다 핸드폰 안에 이력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삭제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핸드폰도 바꿨다는 것 같고요. 두 개를 제출했는데 최근에 바꿨답니까? 네, 뭐 어쨌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텔레그램 방을 뭐 이 핸드폰에서 저 핸드폰으로 옮겼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증거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증거 예컨대 누가 이야기한 걸 내가 들었다 아니면 복사본 이런 것들은 증거로 인정이 되려면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본뿐만 아니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가 쉽게 이거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다음 가장 그 예상하기 쉬운 게 조성은 씨가 저 원본을 폭파한 이유가 예컨대 지금 검정색 볼펜하고 빨간색 볼펜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하나를 없애고 빨간색 볼펜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진실이냐. 검정색 볼펜도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폭파한 것은 이게 조작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적어도 무슨 어떤 그 조작을 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골적으로 말씀은 못하셨지만 증거 자체가 일정 부분 훼손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훼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 정확한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를 뺐을 때 이게 정확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가 예. 이런 의심은 최소한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캠프에서요.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에 제3자가 동석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치권 또 홍준표 캠프 관계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또 홍준표 의원 측에서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그 캠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유치한 짓을 해요. 자꾸 그러면 그냥 안 둡니다. 이거는 생판 거짓말로 그게 정치 공작이에요. 괘씸한 사람들이지. 계속 그러면 정치판에서 떠날 줄 알아야 돼. 비열하고 치사하게 그게 뭐예요? 뭐 그렇게까지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있었으면 신원을 밝혀달라고 한 것인데 무슨 뭐 의원이 무슨 퇴출까지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 다 드러나겠죠. 자, 당 외에서도 싸워야 되고요. 당 내에서도 싸워야 되고 지금 윤석열 캠프 3명 정도 퇴출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군지 다들 뻔히 아는 사이인데 이제 갈등의 골이 좀 심해질 수밖에 없어 보여요. 홍준표 후보와 그 캠프에서 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홍준표 후보 캠프라는 말 자체를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 만남에 8월 11일 동석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또 돌았고, 그것도 이제 제보 형태로 들어와서 박지원 원장을 고발하면서 성명불상의 일인, 제3자, 네, 이거를 확인해 달라 이런 취지였고, 그 시점에 기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동시에 취재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 쪽에서 이제 역공을 이렇게 취하는 형태가 됐는데 좀 과민 반응을 보이시고 계신다. 그런데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국민의힘의 다른 대선 주자들은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 만남 이후에 이게 수상한 시기에 수상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좀 밝혀보자. 다들 한 말씀씩 하셨는데 홍준표 지금 예비 후보께서는 박지원 원장이나 조성은 씨 만남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안 하시면서 계속 윤석열 캠프 공격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치 공작, 홍준표 후보는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고 또 검사 출신이고 정치 공작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 경선에서 좀 이렇게 너무 윤 전 총장과 각을 세워서 또 윤 전 총장을 좀 공세를 취하셔서 약간의 실리를 취하시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 계신 당원들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명확히 정치 공작 아니냐, 이거는 공동 대처해야 된다. 윤석열 후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나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이건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함께 투쟁하겠다 이랬을 것 같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간의 신경전으로까지 옮겨붙는 모습인데,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4일 토론회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문제 있는 사람이란 걸 발견했다면 바로 인사조치를 하거나 그랬어야 합니다.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로비였습니까? 윤석열 로비에다가 또 당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죠. 청와대 안에도 있었고요. 누군지 말씀 안 하겠다? 우리 안에 반개혁 세력이 있다고 늘 그러셔서 좀 무슨 말씀인가 그랬는데 심각하네. 대통령께서는 이미 정치 계절이 왔지만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지켜라는 엄명을 하신 바가 있고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당시 이제 추미애 후보의 발언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손준성 검사를 비호하는 세력이 여당과 청와대 내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 여당에서는 이제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라는 점을 들어서 고발 사주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을 가능성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해왔거든요. 그런데 여권에서 손준성 검사를 엄호했다는 주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당황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어제 엊그저께 이제 TV 토론 과정에서 추미애 후보가 하신 말씀인데요. 아마 이제 이게 뭐 세력이 비호했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당시 작년에 어쨌든 간에 윤 검찰총장과의 그 검찰 개혁을 두고 매우 이제 추미애 장관이 세게 대립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제 그 손준성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촉발된 이 검찰 고발 사주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맨 처음에 논란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누구 사람이냐? 그랬을 때 윤석열 전 총장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매우 총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고, 아마 이제 추미애 후보한테 그러면 당신은 작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었나, 그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사를 좀 다시 보면은 그 추미애 장관이 그 법무부 장관이 된 게 2020년 1월이고요. 그 직후에 이제 손준성 검사가 대검으로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전혀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사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윤 총장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게 작년 9월에 그대로 유임이 됐고요. 그때 유임이 됐을 때 그 수사정보 정책관이 차장 검사 자리에서 사실은 한 단계 낮춰진 부장 검사 직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임이 됐기 때문에 매우 윤 총장이 강하게 이 송 검사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제 추미애 장관은 그 본질을 벗어나지 말자,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당에서는 사실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검사의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그 연결고리가 사실은 좀 약화되면서 저희가 전쟁 영화를 많이 보면은 이제 밤에 막 총싸움 하다 보는데 같이 아군이어서 사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지금 후보는 작년 8월 말 인사거든요.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사들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청탁을 했는지 그렇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사들의 인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뭐 인사 압력을 넣었다. 이거 지금 여당이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약속한 지 정말 오래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에서도 뭐 청탁이 있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급히 본인이 수습을 했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본질은 다른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도대체 그때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고백을 하시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직 사태로 승부수를 던진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굉장히 관심이 큰데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대선 경선에 임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결연한 의지와 충정을 존중해서 상정 처리하는 데 합의를 봤다. 공로구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저희 보좌진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총 투표수 209표 중 가 151표, 부 42표, 기권 1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하겠다 선언한 지 여드레 만에 사직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지역 구민들 또 보좌진 얘기를 하면서 살짝 울먹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인턴까지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그 보좌진들이 사실 직장을 잃게 되는 거고 이제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지도부에서 어떻게든 좀 말려보려고 했는데 워낙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던질 때 어제 이제 이낙연 그 후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평생 정치를 해온 분한테 저 국회의원직을 던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뭐 저는 국회의원도 안 해봤지만 그 과거에 의원직 사퇴가 몇 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당신의 모든 걸 걸어서 다 내려놓겠다고 했고요. 그 내려놓는 이유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장 절박할 때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 인생을 내려놓은 걸 넘어서서 당신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강력하게 호소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당에서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던지겠다는 결심이 매우 컸고 어제 막상 던질 때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울먹이는 모습들, 맞습니다. 매우 미안한 마음은 크지만 그 마음 이상으로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의 어떤 충정을 이해해 주실 거다. 그런 마음으로 던진 것 같습니다. 보좌진들도 아마 그 이낙연 후보의 마음을 다 그럼요. 100% 저는 이해할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보좌진들이 물론 이제 생계를 해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절박함도 있지만 사실 정치적 동지로서 함께하기 때문에요. 동지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의원직 사퇴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이후에 범진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 28.7%고요. 이 전 대표 25.1%,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전 대표 이제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반전을 깨할 수 있는 발표를 마련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9월 25, 26일 이 호남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여론조사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도 들어가 있는 여론조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당원 당규는 역선택을 막는 당원 당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사실은 들어가서 본인의 이야기를 누구를 지지한다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보다 이재명 지사가 더 격차를 벌린 상황이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라는 정말 배수의 진 카드를 던지면서 또 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의 소위 표심을 좀 움직인다면 그래서 바짝 추격을 해서 격차를 좁힌다면 민주당은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추격에 기회가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지금 경선에서는 역선택을 하든 말든 모든 게 다 오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대로 지금은 이번에 결국은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역선택을 방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이제 선거인단을 모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좀 더 다르다. 선거인단은 민주당 지지층이 대부분이 거의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각 후보들 진영에서 선거인단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저희들이 통상 정치를 먼저 하면 종로구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누가 빠지면은 누군가 또 들어가야 되고 그게 대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 갑 지역도 그렇고요. 사실 물밑에서는 나 한번 출마해야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뭐 부통령제가 없어서 러닝메이트는 없지만 대선일과 같이고 종로 1번지 종로구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하고 정말 연계가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람 이름 많이 거론됩니다. 네, 옛날보다는 좀 퇴색한 감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종로하면 정치 1번지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이 뭐 1번 의원부터 300번 의원까지 순번은 없지만 그래도 1번과 같은 상징성이 있는 지역구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뭐 이낙연 그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종로의 국회의원들 다 거물들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러닝메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러닝메이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완제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뭐 여가 유리하다, 야가 유리하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박빙이니까 누가 그 공천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낙연 후보가 이런 점까지 고려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셨는지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대선 경선 후보직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의 득표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 전 총리가 얻은 2만 표를 제외하면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각각 누적 득표율이 상승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이 지사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 전 총리를 향하던 표심 어디로 향할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사실 정세균 후보께서 조금 예상보다 좀 일찍 중도에 하차를 하셔서 굉장히 지금 이제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그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후보를 도왔던 또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가 득표하신 득표율이 낮기는 하지만 그분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적 무게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쟁탈전이 이제 지금 이제 호남 대전을 앞두고 매우 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번에 그 투표율 그 계산 과정에서 사퇴한 사람의 표를 무효로 하게 됨에 따라서 사실 정세균 그 후보를 지지했던 2만 표 분들이 좀 이래 의미가 좀 퇴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그러면 향후에 좀 추가로 이런 사퇴하는 분들이 나오실 때 앞으로 어떤 그 특히 이제 당이 결선 투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상당히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 2%포인트 정도가 상승하면서 50%가 넘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가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결선 투표가 있어야지 싸움이 좀 더 커져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이 민주당이 저런 경선 과정을 거쳐서 정말 화학적 결합을 해가지고 승리한 분 중심으로 원팀이 돼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건가. 그런데 지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사이에 이 감정의 골은 굉장히 깊이 지금 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야당도 마찬가지니까요. 지금 야당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이낙연 그 지지층에 대한 물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최종적으로 후보가 된다면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한 30% 이상 이탈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라서 승리한 분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후보한 분이 얼마나 승복을 해서 밀어주느냐 이런 데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당이 이제 감정의 골은 깊다 하셨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마 야당도 비슷한 시각 정도로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 관련 대장동 개발 의혹 좀 짚어보겠습니다. 별이 4개입니다. 대장동.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야당의 공세에 이어졌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죠. 저런 수익률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 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상식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 혹시 이제 감사 결과나 이런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하고 공수처에서 이걸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벌써 몇 차례 관계 당국의 수사조차도 있었다는 게 주장인데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좀 나설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열심히 뛰고 왜 못 났습니까? 자, 수익률이 상식적이지 않다. 이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정의당에서도 그렇고 이낙연 뭐 후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 내용을 아시면 전혀 납득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가 그것도 사업 공모 일주일 전에 급히 급조가 됐고 실적도 없는 회사가 소위 말해서 이 사업권을 따낸 다음에 1,100배 수익률을 이렇게 올린다. 1,153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업에서 쉽게 돈 버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 총리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그러고 정의당도 지금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정당하다면요. 그 소위 성남의 뜰, 사실은 이 사업 주체인데 3년간 이사회 회의록 내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대유와 계약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가리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루어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이재명 지사 뭐 야당의 수사 요구에 100%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성남시는 오로지 인허가권만 행사하고 도시공사는 선순위로 1,822억 상당의 임대부채 부지를 무상으로 받고 성남시 1공단 2,7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 공단 조성 사업을 무상으로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수사 문제하세요.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보시죠. 뭐가 허위입니까? 뭐가 허위입니까? 뭐가 허위냐고요. 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본인의 선배 정치인들이 한 일을 잘 모르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인허가에 따른 개발 이익은 국민들이 가져야지 그렇게 업자들이 정치권과 연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속된 말로 부당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뭐가 허위냐 이렇게 3번이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특혜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한편 이제 특혜 의심 업체로 지목된 화천대유에 박영수 전 특검의 자녀가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서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 측 야당 게이트다라는 비판도 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이제 경기도의회에서도 그랬고 이제 그저께 이재명 지사가 이 화천대유와 관련한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성남시장 시절에 나는 인허가권만 행사했고 공영 개발의 수익은 다 성남 시민들한테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지사 어떤 평소 스타일이 뭐 문제 제기가 있을 때 그거를 끌고 가서 뭔가 그 일을 키우기보다는 이제 분명하게 반박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워낙 이제 그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이제 많은 또 언론들 뭐 JTBC 방송에서 이제 추가 보도를 하면서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이거를 초기에 좀 잠재우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어제 또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의 박상도 의원 아들이 취업 사실이 나오면서 이게 다시 또 약간 방향이 달라지면서 이재명 지사 측이 이제 야당 게이트라고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전직 고위 검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뭐 고문 변호사로 있었다. 그 자제분들이 또 거기서 일을 했었다. 그것과는 또 별개로 화천대유라는 곳이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분양 쪽에도 좀 관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거에 따른 이익도 발생을 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뭐 점입 가경이고요. 1% 지분에 577억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은 또 뭐가 있냐면은 특정 금전 신탁 배당금이 3,460억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4,037억이에요. 그런데 그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아가지고 건설해서 이것을 그 분양을 했는데 이게 2,200세대라는 거거든요. 제 경험상 이 정도면 한 채당 최소한 1억씩은 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은 6,237억인데 30억짜리 로또 200번 당첨돼야지 얻을 수 있는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규명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 요구 뭐 100%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우리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 하면서 국민의힘 전신 어떤 의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전직 의원 이름이 소환이 되면서 성남시는 인허가만 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봤을 땐 인허가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연 이 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어떤 결례로 또 문제 제기가 증폭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일 의원, 정혁진 변호사, 김효원 전 대변인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